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퀸즈 길거리에서 드라이브스루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3명이 다쳤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내일 LA 폭동 30주년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LA 주민의 68%가 또 다른 폭동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330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가운데 의회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신속한 군수물자 지원을 위한 무기 대여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내 1분기 성장률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예상 밖의 성적표인데 개인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견고해 경기 침체 신호로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연율로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였던 2020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역성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전문기관 전망치는 1%였습니다. 예상 밖의 마이너스 성장인데 무엇보다 무역 적자가 성장률을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내 수요가 큰 폭으로 늘면서 수출보다 수입 규모가 크게 늘어선데 오미크론 변이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Most recently, the global pandemic and now Russia's invasion of Ukraine underscore the likelihood of large economic shocks and disruptions that must be addressed. 다만 1분기 성적표만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거라고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3월 실업률은 3.6%로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까워졌고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1분기에 오히려 2.7%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성장이 뒷걸음질 쳤다는 소식에도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도 모두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가 다음 주 열립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강한 속도의 긴축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는 건데 지난해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버티다가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연준입니다. 이번에는 연준의 예측이 맞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한국에서 송금받고 있는 유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을 넘어서며 연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예고했지만 이 같은 환율 급등세에 물가 안정 대책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발표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휘발유 1리터에 8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1달러에 1270원을 넘어선 환율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발표된 이달 5일 이후 벌써 58원 넘게 올랐는데 환율 영향으로만 국내 휘발유 가격이 50원 정도 상승한 셈이 됐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의 60% 정도가 정책 시행 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환율 효과로 우리 수입 물가, 특히 이제 기름값 같은 그런 원화로 환산할 때 그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인플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우크라이나 상황, 중국의 봉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1290원대까지는 당분간은 열어놓고 단기적으로는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급격한 환율 오름세에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급격한 시장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경우에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이 50여 년 만에 최대 물가 충격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경고한 상황.
가파른 환율 상승에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뉴욕 퀸즈 길거리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ABC, CBS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쯤 프레시메도우 188스트리트 인근에서 10명에서 12명의 10대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차량 2대가 나타나 이들 옆에 정차했고 차에서 괴한이 나와 10대들 무리에 있던 2명과 몇 마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어 이 괴한은 9mm 권총으로 갑자기 이들 10대 그룹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사건으로 14세 소녀가 목에 총격을 입어 위독한 상태에 빠졌으며 2명의 18세 남성도 각각 배와 다리에 총격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격을 받은 이들 10대 그룹의 일부 학생들은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인근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 학생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오늘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의 등굣길은 달랐습니다. No wallets, no watches, no headphones. Make sure everything's in your bag. 안전 요원들이 추가됐고 학교로 파견된 뉴욕시경들은 학생들을 길게 줄 세워 금속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퀸즈의 프레시메도우는 뉴욕 시내 안전한 거주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거주민들과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에게도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현재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수사 중이라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14살 소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10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년은 위스콘신 주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스콘신주 치피아폴스 경찰국은 지난 24일 집 근처에서 실종된 10살 소녀 일리아나 릴리 피터스가 하루 만인 지난 25일 인근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8학년에 재학 중인 14살 소년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지난 26일 범행 사실을 자백받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년은 1급 살인사건 피고인이 10살 이상이면 성인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위스콘신 주법에 따라 성인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유 씨가 한국 장병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 씨. 2001년 징병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입영을 앞두고 있던 유 씨는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 뒤 한국을 떠납니다. 하지만 유 씨는 LA에 도착한 뒤 바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고 LA 총영사관에는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유명 가수의 병역 기피 논란에 한국에서는 큰 공분이 일었고 이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한국 법원은 유 씨가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기관을 속이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건 대한민국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서 병역 기피로 볼 소지도 충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유 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의 최전방이나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병과 가족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유 씨가 지난 20년 동안 국적 포기를 후회하거나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유 씨 측은 항소를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내일은 LA 폭동이 발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상처를 남긴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LA 주민의 68%는 또 다른 폭동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폭동 피해를 겪었던 한인들은 그날의 충격은 30년 전이 아니라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앞으로 후대에 또 그러한 법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항상 마음가짐이 편치는 않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던 한인들은 인종 간의 갈등이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또 다른 폭동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 LA 연구센터 설문조사 결과 LA 주민 68%가 또 다른 폭동과 소요가 5년 이내 일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LA 연구센터가 1997년 해당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주민 39%는 LA에서 지난 4년 동안 인종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믿는다고 답해 지난 1919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학계는 타인종과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투표권 논란과 치안의 인종적 편향성,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LA타임스는 전체적인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다른 인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은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티노와 흑인 사이의 인종 간 갈등은 많이 좋아졌고 한인타운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흑인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 시위 이후 라틴계와 아시아계, 백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다양한 인종이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LA타임스는 또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모든 질문에 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면서 이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인종적 분열이 희미해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330억 달러, 원화로 4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의회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 우리 돈 42조 원이 넘는 규모 예산을 의회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The cost of this fight is not cheap, but caving to aggression is going to be more costly if we allow it to happen. 200억 달러는 무기 등 군사 지원에, 85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경제를 지원하는데, 30억 달러는 인도주의와 식량 지원에 각각 쓸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제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안보 지원액이 34억 달러 정도인데 회계 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이를 훨씬 웃도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태 장기화를 예상한 행보이기도 한데 미 국무부도 의회의 예산 통과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폴란드,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공급을 갑자기 중단한 것도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안을 언급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other nations like Korea, Japan, Qatar, and others to support our effort to help the European allies threatened by Russia with gas, blackmail, and their energy needs in other ways. 우리나라로 올 액화 천연가스, LNG 물량 일부가 미국과 유럽 요청에 따라 올여름까지 유럽으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동맹들이 천연가스를 유럽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외무장관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연방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요청에 화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무기대여법 개정안이 효력을 갖게 되는데 2차 대전 이후 81년 만의 일입니다. 이어서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대여법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1941년 처칠 영국 총리의 요청에 따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도한 법으로 동맹국의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법안이 공포되면서 실시간으로 미국의 수많은 군수 물자들이 유럽연합군에게 전달됐고 결국 나치 독일군을 무너뜨린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81년 만에 미국이 다시 이 무기대여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상원이 만장일치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하원도 찬성 417표 대 반대 10표로 압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n doing so, we enabled the administration to move faster to bolster Ukraine's security forces, empowering them to repel the Russian invaders, protect innocent civilians, and preserve their cherished democracy. 법안 통과로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일단 원하는 무기를 빌려 쓰고 비용은 전쟁이 끝난 뒤에 지불하면 됩니다. 국내 정치에선 첨예하게 대립해온 민주공화 양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I truly believe this collaboration of our great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great American people, and also in collaboration with the strength and resiliency with Ukrainian people, will bring big victory and peace back.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에 공포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81년 전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이번에도 재현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두고 러시아와 서방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제3국 개입 시 전격 대응을 얘기하자 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내 병참시설 공격이 합법임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유류시설 등을 폭격하고 있다는 러시아 주장에 대해 영국 국방장관은 국제법상 적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 상대국의 병참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건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But if Ukraine did choose to target logistics infrastructure for the Russian army, that would be legitimate under international law.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재 전황을 진단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과장과 협박으로 서방을 압박하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3차 대전이나 핵 사용을 언급하기도 했고 푸틴 대통령은 제3국이 개입한다면 전격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은 향후 4주에서 6주 사이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을 포위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군은 최후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상병이 500명이 넘고 의약품과 음식이 떨어지고 있다며 민간인과 부상병의 대피를 호소했습니다. 아조스탈 제철소 안에는 2천여 명의 군인과 1,000여 명의 민간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안보동맹 강화 방안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신기술 협력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한다고 인수위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방한 이틀째인 21일로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11일 만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역대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용산 국방부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검토 중이고 환영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선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입니다. 최근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핵실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은 단호한 대응과 외교적 해법을 동시에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 일정이 조율 중입니다.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유지하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등 신기술 협력도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한미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정상이 방한 기간 전현직 대통령을 모두 만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또 일반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대학을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현역 한국군 장교가 불법 촬영한 군사 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빼돌리다 검거됐습니다. 장교가 간첩 활동으로 구속된 건 처음인데 군 기밀을 넘겨주고 대가로 받은 것은 다름 아닌 가상화폐였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현역 장교인 대위 A씨. 시계처럼 보이는 불법 촬영 장비를 부대에 몰래 반입했습니다. 그걸로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건 북한 해커로 알려진 공작원 B씨였습니다. B씨는 30대 민간인 이모 씨도 포섭해서 촬영 장비를 구매해 A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중간책으로 활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작원이 노린 해킹 최종 목표는 한국군 합동지휘 통제체계 전산망이었습니다. 그걸 뚫어서 군사 기밀들을 빼내려던 건데 거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포섭된 두 사람에게는 가상화폐를 제공했습니다. 장교 A씨는 비트코인으로 4,800만 원어치, E씨는 7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았습니다. 지금 외화벌이가 신통치 않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령을 전달한 북한 공작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대화를 지우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군과 검경은 검거된 두 사람을 간첩 혐의 등으로 일단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다만 50명 넘게 참여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